늦은 오후의 햇살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을 길게 비추고 있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쿠페 옆에서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서성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날카로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백억 자산 규모의 리개발 그룹 후계자로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 시골길 한복판에서 멈춰선 그의 고성능 차량처럼 말이다. 그는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울 강남의 차가운 빌딩 숲에서 벗어나 지극히 무력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무세운 회의를 놓치든 상관없어. 그가 통화 중에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지금 군포 16번 국도에 꼼짝없이 갇혔단 말이야.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 근처로는 몇 시간 동안 정비사가 올 수 없다고 하더군. 이준호는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보닛을 열어젖힌 채 엔진을 노려보았다. 마치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복잡한 기계를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의 맞춤 수트 가격이 이 시골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비쌀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대우는 학교에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길이었다.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단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이미 또래가 겪어보지 못했을 많은 시련을 견뎌낸 것처럼 보였다. 낡은 천에 쌓인 작은 공구 세트가 든 책가방이 작은 어깨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그것은 정비사인 김태석 삼촌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대우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를 발로 툭툭 차며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눈길이 문득 도로 옆에 멈춰선 검은색 제네시스에 닿았다. 아침에는 보지 못했던 그 매끄러운 차체가 지금은 보닛이 열린 채 이상하리만큼 나약해 보였다. 값비싼 수트를 입은 남자가 그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 또한 눈에 들어왔다. 이준호의 짙은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가 짜증스럽게 손짓할 때마다 손목에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이곳 경기도 외곽의 배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대은의 눈은 호기심과 관찰력으로 가득 찼다. 지식은 남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누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김태석 삼촌이 항상 다은에게 가르쳐준 말이었다. 이 남자의 무력함은 다은의 타고난 조력 본능을 자극했다.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차에 다가섰다. 죄송합니다, 거시씨. 아주 오지 마셔. 대은이 절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냉랭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주눅들지 않았다. 채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료했다. 이준호는 갑작스러운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았다. 35의 나이에 그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경쟁자들은 그의 이름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그의 사업 수완 앞에 움츠러들었다. 그런 그가 이제 자동차 한 대에 무너져 내린 채 겨우 9살짜리 아이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작은 문제일 뿐이야. 넌 얼른 집에 가봐야 하지 않니? 대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더 가까이 다가섰고 엔진을 엿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저는 차에 대해 조금 알아요. 삼촌이 정비사라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녀의 눈은 이미 전문가처럼 엔진 내부를 스캔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고맙지만 이건 고성능 차량이라서 전문가가 필요해. 다은은 반박 대신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전문가도 결국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녀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우는 깔끔한 교복이 더러운 엔진 부품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차 가장자리에 몸을 숙였다. 이준호는 처음에는 그녀를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 작은 소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전문적이었다. 그녀의 작은 눈이 집중으로 가늘어지더니 엔진을 훑어보았다.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나요? 다은은 이제 완전히 사업가처럼 진지했다. 이준호는 문득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다. 약 20분 전부터 엔진이 과열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어. 다은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시럽처럼 달콤한 냄새가 나지 않았나요? 이준호는 눈을 깜박였다. 맞아. 어떻게 알았지? 그는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다. 냉각 시스템 문제예요. 다은이 즉시 끼어들며 차 밑에 작은 웅덩이를 가리켰다. 이준호는 그제야 그 웅덩이를 발견했다. 저기 새는 거 보이시죠? 냉각수가 빠져나가서 과열된 거예요. 그녀의 확신에 찬 지식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준호는 다은의 자신감과 비범한 지식에 압도되었다. 몇 살이니? 대은은 이미 책가방에 손을 넣어 뒤적이며 대답했다. 9살이요. 임시방편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삼촌이 비상키트를 들고 다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녀가 가방을 뒤지는 동안 이준호는 비로소 다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이에 비해 작았고 총명한 눈빛은 나이 이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했다. 옷은 깨끗했지만 낡았고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밝은 갈색 머리는 실용적인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한쪽 뺨에는 본인도 모르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여기요. 다은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특수 테이프처럼 보이는 작은 롤과 냉각 시스템 실런트 한 봉지를 꺼냈다. 진짜 정비소에 갈 때까지 임시로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버티진 못하겠지만 시내까지 가는 건 문제없을 거예요. 이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다은은 재빨리 라디에이터 호스의 누출 지점을 찾아내 능숙한 손길로 임시 수리를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른이고 그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인 것처럼 각 단계를 설명하며 빠르고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됐어요. 다은은 키트에서 꺼낸 작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동을 거세요. 잃어버린 냉각수를 보충하려면 물을 좀 넣어야 해요. 이준호는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는 그녀의 진지한 감독 아래 차에 있던 생수로 라디에이터를 채웠다. 그에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저는 이준호예요. 그는 다소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이준호라고 합니다. 다은은 놀라울 만큼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김대훈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호 아저씨.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무언가가 이준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은의 손가락에 깊고 붉은 섬광이 스쳤다. 루비 원석이 박힌 오래된 반지였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확실히 너무 컸지만 반지에 실이 감겨 있어 빠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세상이 살짝 기우는 것을 느꼈다. 그 반지, 무언가 섬뜩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흥미로운 반지네요. 이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평소와 달리 낮고 감정적이었다. 대은은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반지였어요. 엄마는 이게 중요한 약속의 상징이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준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왜 저 반지가 밀물처럼 그를 끌어당기는 걸까? 왜 저 반지를 볼 때마다 상실감과 함께 이상한 종류의 인식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걸까? 그들이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했고 그 순간의 감정적인 긴장감은 깨졌다. 다은은 만족감으로 환하게 웃었지만 이준호는 여전히 산만했다. 단순한 길거리 만남 이상의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제안했다.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다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좋겠어요. 그들이 갓길을 벗어나 차를 몰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 중 누구도 이 우연한 만남이 15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어떻게 파헤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강력한 사람들이 숨기려 했던 진실들이 곧 드러날 예정이었다. 이준호는 다은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진 루비 반지를 끊임없이 흘끗 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반지의 면을 비출 때마다 15년 전의 기억 조각들이 그의 마음 가장자리를 자극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수년 동안 묻어왔다. 그 반지 정말 흔치 않네요. 이준호가 침묵을 깨고 마침내 말했다. 어머니는 정확히 어디서 그 반지를 얻으셨나요? 다은은 몇 달 동안 반지를 착용하면서 생긴 습관처럼 무심코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엄마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준호는 운전대를 더 세게 잡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제가 가까이서 좀 봐도 될까요? 차가 멈췄을 때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우는 그의 관심에 호기심을 느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에게서 이상하리만큼 취약한 목소리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은이 사는 허름한 연립 주택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대우는 반지를 빼서 이준호에게 건넸다. 작은 손가락에 맞추기 위해 감아놓았던 실이 살짝 풀렸다. 이준호가 루비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자 시간이 멈춘 듯했다. 깊은 붉은색 원석은 세월의 흔적이 깃든 금에 박혀 있었고 반지 밴드에는 독특한 은선 세공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세히 보면 오라는 이니셜을 형성하는 복잡하게 얽힌 덩굴과 잎사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유진,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네, 다은이 되물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지를 노려보았다. 15년 전, 나는 희망보육원에 있던 한 작은 소녀에게 이 똑같은 반지를 주었어. 이수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에게. 그의 눈은 다은의 눈과 마주쳤다. 나는 그녀를 데리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어. 다은의 눈이 커졌다. 희망. 엄마가 가끔 잠꼬대로 언급하던 이름이에요. 악몽을 꾸실 때마다요.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돌려주었다. 내 어머니, 김선미 씨는 그곳에서 일하셨니? 혹시 간호사였니? 다은이 확인했다. 네, 저를 입양하기 전에는 간호사였대요. 저는 2살 때 입양되어서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이준호의 머리는 불가능한 연결 고리로 가득 찼다. 타이밍, 반지, 그리고 우연한 만남.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다. 다은아, 내 생각엔 이준호는 말을 멈췄다. 그의 혼란스러운 이론으로 이 아이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네, 어머니 이야기에. 그리고 어쩌면 내 이야기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다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파트 문이 벌컥 열리며 40대 초반의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뛰쳐나왔다.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밀려왔다. 대은아, 너 어디 있었니? 1시간이나 늦었잖아.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이준호의 비싼 차와 수트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삼촌, 이분은 이준호 아저씨예요. 대은이 서둘러 설명했다. 차가 고장났는데 제가 고치는 걸 도와드렸어요. 아저씨가 집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김태석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람답게 이준호를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마침내 경계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은이가 엔진에 재능이 좀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아이더군요. 오늘 저를 살렸습니다. 이준호는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대은이 어머니와 그녀가 이전에 일했던 곳에 대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태석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이준호 씨 같은 분이 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이준호는 재킷 안쪽에서 명함을 꺼냈다. 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은과 태석이 이준호가 운전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대은의 손가락에 끼워진 루비 반지는 갑자기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삶이 방금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준호는 곧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그는 사적인 엘리베이터에 키카드를 꽂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대은과의 만남은 그가 수년 동안 인수합병과 이윤이라는 장벽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파헤쳐냈다. 엘리베이터가 52층으로 상승하는 동안 이준호는 눈을 감고 과거의 파도에 몸을 맡겼다. 그는 7살 소년으로 돌아가 리 회장 저택의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다. 의붓아버지 이영철이 어머니 박유진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엿듣고 있었다. 저 아이는 훈련이 필요해. 응석바디가 아니라 언젠가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펜트하우스에 열렸다. 모든 것이 매끄러운 선과 계산된 사치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이준호는 배 걸어가 술을 따랐다. 그때 약혼 여인 최민지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여기 있었네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말했다. 앤더슨 가문에서 인수 합병 건으로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웨딩 플래너가 꽃장식 최종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정신은 오직 루비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지야, 혹시 내가 희망보육원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니? 그녀의 완벽하게 아치형을 이룬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관여하셨던 자선사업 말이군요. 그게 지금 왜 중요한 거죠?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비즈니스 수상 트로피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이수민의 유일한 사진이 들어있었다. 고아원 마당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밝은 눈에 작은 소녀를 찍은 발엔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거슬러 몰래 방문하던 10대 소년이었다. 꼭 데리러 올게, 수민아. 그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도시 건너편, 대우는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고 태석 삼촌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부자 아저씨는 왜 내 엄마의 옛 직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태석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다은은 루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반지를 알아봤대요. 자기가 희망의 수민이라는 아이에게 똑같은 반지를 줬다고 했어요. 태석의 손이 멈췄다. 내 엄마는 그곳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냥 갑자기 문을 닫았고 그때 너를 입양했다고만 말했지. 다은은 책가방에 손을 뻗어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이 일기장을 찾았어요. 은행에 보관된 서류와 밝혀져야 할 진실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그녀는 삼촌을 올려다보았다.
이준호 아저씨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그냥 슬퍼 보였어요. 대은이 단순하게 말했다. 한편 이준호는 리개발그룹 서버에 접속하여 희망보육원에 대한 언급을 검색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15년 전, 그가 수민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아버지가 고아원 부지를 매입했다는 부동산 취득 기록이었다. 공식 기록에는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폐쇄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부 메모에는 이형철 회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기가 잘 맞은 건물 법규 위반을 구실로 정치적 연주를 이용하여 폐쇄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아버지가 손으로 쓴 쪽지였다. 모든 느슨한 연결고리를 묶었고 이전 완료. 문서는 남기지 않았다. 이준호는 등받이에 기대 앉았다. 기억들이 새로운 현실과 충돌했다. 그의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그리고 김대우는 왜 수민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새벽이 서울에 밝아왔을 때 너무나 다른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품은 채 깨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미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찾는 그들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준호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뜨거운 물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의 넓은 욕실은 대리석과 크롬으로 번쩍였고 그것은 그에게 특권이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졌던 부의 증거였다. 그는 거울에 김을 닦아내며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최민지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다. 준호 씨, 자기야, 오늘 밤 헌팅턴 가문과 저녁 식사 약속이 확정되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식에 맞춰 인수합병 발표 시기를 앞당기고 싶어 하세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들의 약혼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부동산 왕족의 결합으로 발표되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리 가문과 헌팅턴 가문이 민지의 손가락에 채워진 6캐럿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것을 조율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준호는 그의 텅 빈 욕실에서 목소리를 울리며 소리쳤다. 사업 문제야. 늘 그렇듯이 사업 문제. 민지는 한숨을 쉬었고 진정한 실망의 흔적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지만 이준호는 모르는 척했다. 그는 재빨리 또 다른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운전기사에게 회사 기록 보관소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 기록들 속에 묻혀있는 진실이 있었고 대은을 만난 후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도시 건너편 퀸스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다은은 김태석 삼촌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대조는 극명했다. 이준호의 펜트하우스가 수평선까지 펼쳐진 전망을 자랑하며 한층 전체를 차지하는 반면 그들의 투룸 아파트는 소박한 삶을 겨우 담아내고 있었다. 천장에는 물 얼룩이 있었고 가전제품은 구식이었으며 가구들은 전성기를 훨씬 지난 채 사랑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준호의 호화로운 집에는 없는 따뜻함이 이곳에는 있었다. 대은과 김선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대은의 첫 등교일, 생일, 크리스마스, 평범한 기쁨의 순간들이 포착되어 보존되어 있었다. 굿모닝, 아가. 다은이 작은 부엌으로 들어서자 태석이 말했다. 달걀 프라이는 여기 있어. 오늘은 내가 2타임 연속 근무라서 너 학교 다녀오면 옆집 박 여사님께서
널 챙겨주실 거야. 그는 잠시 멈춰서서 다은의 얼굴을 살폈다. 어제 그 남자 생각하고 있니? 그 멋진 차를 가진 사람. 다은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루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아저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태석 삼촌, 엄마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태석의 거친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내 엄마는 널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단다. 다은아,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아요. 대은이 말했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반지를 알아보고 희망보육원에 대해 아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태석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확인했다. 이브아, 일 끝나고 돌아와서 내 엄마 물건들을 같이 찾아보자.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낡은 가죽 재킷과 차 키를 집어들었다. 다만 리주노 같은 사람들은 조심해. 부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거든. 태석이 떠난 후 대은은 다시 김선미의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이전에는 암호 같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그곳에 두고 올 수 없었다. 내가 엿들은 후에는 더욱더 어떤 약속은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 서류는 이제 안전하다. 아이가 충분히 자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서류들이 아이가 돌아갈 길을 찾게 해줄 것이다. 대은은 일기장 뒷면을 넘겼다. 김선미가 작은 열쇠 하나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곳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이 장식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억 이상의 무언가를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이준호는 리개발 그룹의 한군기록 보관실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파일 상자들에 둘러싸인 채였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이 작업을 위임했을 테지만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흘러서야 그는 희망보육원 인수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다. 안에는 부동산 문서, 구역 설정 신청서, 그리고 그의 심장을 먹게 만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철거 전에 고아원 건물 사진이었다. 15년 동안 그의 꿈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이 문서들 아래에는 이형철 개인이라고 표시된 봉투가 봉인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봉인을 뜯는 것은 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출생증명서, 입양서류,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 목록과 함께 옆에 적힌 메모들이었다. 잠재적, 부적합, 전학, 특별관리 대상, 그리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이수민, 이영철 지시에 따른 특별 처리.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또다시 민지였다. 저녁 식사를 상기시키는 메시지였다. 이준호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떨렸다.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의 아버지, 위대한 이영철 회장이 부동산 거래 이상을 조율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체스말처럼 다루었으며 자신이 루비 반지를 주었던 바로 그날 모든 기록에서 사라진 수민이라는 작은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준호는 수년 만에 느껴보는 원초적인 분노를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든 김대우는 그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러했다. 도시의 완전히 다른 두 곳에서 이준호와 대우는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답을 찾아야 했다. 오랫동안 그들을 갈라놓았던 세상이 이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제1은행의 무거운 목재문이 열리며 김대은과 김태석이 들어섰다. 태석은 그날 아침 다은과의 대화 이후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일찍 퇴근했다. 그는 대리석 바닥의 로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태석은 은행이 자신에게 친절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이걸 말씀하신 게 맞니? 태석이 속삭였다. 다은은 김선미의 일기장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기장에 진실은 제1은행에 갇혀요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열쇠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대여 금고 열쇠일 거예요.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회의적인 표정의 직원이 그들의 서류를 검토했다. 김선미의 사망 증명서, 태석의 후견인 서류, 그리고 열쇠 자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직원이 돋보기를 통해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서류는 정식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들은 금속 상자들이 벽을 이루고 있는 개인실로 안내되었다. 직원이 마스터키와 다은이 가져온 열쇠를 함께 넣자 1924번 상자가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사적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그들을 내용물과 함께 남겨두고 방을 나섰다. 태석은 뚜껑을 들어 올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김선미의 필체로 다은에게 보내는 봉인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가 돌아갈 길을 찾을 때 열어보렴. 다은은 봉긴을 뜯으면서 손이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읽었고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 그녀는 속삭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야. 편지는 김선미가 희망보육원의 수석 간호사였음을 밝혔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형철 회장과 원장이 이수민이라는 아이를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엿들었다. 아이의 안전을 우려한 김선미는 그 소녀를 데리고 도주했고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바꾼 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명백히 위조된 입양 서류와 김선미가 몰래 빼돌린 원본 문서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박유진과 이형철 사이에서 태어난 이수민의 출생 증명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태석이 숨을 헐떡였다. 이형철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야. 내 아빠라는 말이니 왜 친딸을 포기한 거지? 담에는 출생 증명서를 응시했다. 그녀의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준호 아저씨는 만약 이들이 그의 부모님이라면 그럼 그는 내 오빠가 되는 거야. 태석은 창백한 얼굴로 말을 마쳤다. 수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든 너를 찾아낸 내 오빠가 되는 거라고. 나무 상자에는 마지막 물건이 들어있었다. 박유진의 고아원 자선 활동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과 가장자리에 손으로 쓴 쪽지였다. 그녀는 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은과 태석이 자신들의 발견에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이준호는 리타워의 개인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조사관들이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보냈다. 희망보육원의 직원 기록에는 김선미가 고아원이 폐쇄된 날 사직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녀의 사직서에는 윤리적 우려가 언급되어 있었지만 파일 속 메모에는 그녀가 비협조적이며 잠재적 책임이 있다고 분류되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조사관들이 찾지 못한 사실이었다. 고아원이 폐쇄된 후 수민이라는 이름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모든 시스템에서 지워진 것처럼 그녀는 단순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대은이 방금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은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그의 어머니 박유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바렌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몇 년 전 어머니의 서랍장에서 이것을 발견했지만 그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우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수아,
새벽 4시 17분 출생. 나의 완벽한 천사. 인터폰이 울리자 그는 깜짝 놀랐다. 이준호 상무님,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이준호는 재빨리 사진을 숨겼다. 들여보내세요. 이영철 회장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다운 자신감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섰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이었지만 말이다. 65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위압적이었고 그의 은발과 맞춤 수트는 권위와 힘을 보여주었다. 준호야. 그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지에게 네가 산만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된 부동산 취득건에 대해 묻고 다닌다지. 이준호의 맥박이 빨라졌다. 민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표정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그냥 저희 역사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희망 플라자 프로젝트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철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오래된 역사는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리개발의 미래다. 그리고 민지와의 결혼을 통해 우리의 유산을 확보하는 내 미래지. 유산이라는 단어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담고 공중에 머물렀다. 이준호는 다은, 즉 수민과 15년의 비밀을 견뎌낸 루비 반지를 생각했다. 물론입니다, 아버지. 이준호가 매끄럽게 대답했다. 그냥 몇 가지 느슨한 연결고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영철은 일어섰고 재킷을 바로 잡았다. 어떤 것들은 묻어두는 것이 더 낫단다. 아들아, 중요한 것에 집중하렴. 그는 문으로 걸어갔다가 멈춰 섰다. 아, 그리고 준호야. 구도심 쪽은 얼씬거리지 마라. 그 동네에서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문이 이영철 뒤로 닫히자 이준호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다은에 대해, 그의 방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게임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으며 이형철은 항상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해왔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준호도 이기기로 결심했다. 이준호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북에 눈에 띄지 않는 호텔로 차를 몰았고 현금으로 방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3통의 전화를 걸었다. 한 통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설 탐정에게, 한 통은 개인 변호사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다은의 아파트로 걸었다. 태석이 전화를 받자 이준호는 재빨리 말했다. 재호와 다은이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들의 집 말고 공개적이지만 사적인 장소에서요. 오늘 당신이 찾은 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무언가를 찾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태석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홍대 근처의 조용한 심야식당에서 만났다. 대우는 김선미의 문서가 들어있는 작은 백팩을 쥐고 있었고 이준호가 부스 건너편에 앉자 질문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저는 당신의 오빠라고 생각해요. 다은은 인사도 건너뛰고 바로 말했다.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아버지, 이형철 회장이 15년 동안 너를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해. 문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태석은 보호하듯 다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선미의 편지에 수민, 즉 대은이를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까? 이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리 아버지는 목적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희망보육원의 아이들은 단순히 입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기록 보관소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재고 목록처럼 분류해 놓은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태석이 물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폐쇄 시기가 다른 것과 일치합니다. 리개발을 상장회사로 재편성하는 시기와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확장을 위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대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업과 상속의 고위험 세계에서는 혈통이 중요합니다. 이준호가 설명했다. 특히 이형철처럼 유산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요. 태석의 얼굴에 깨달음이 번졌다. 보험이군요. 그는 그녀를 보험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호는 냉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지렛대, 아니면 그는 말을 망설였다. 그의 의심이 주는 공포는 여전히 너무나 끔찍해서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다. 대은은 김선미의 편지를 꺼냈다. 엄마가 엿들은 내용에 의하면 이영철 회장이 제가 저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제 18번째 생일에 무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이준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그건 9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야. 우리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석이 물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변호사 군대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요. 내일 저는 어머니 박유진 여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다. 제 친엄마요. 저도 갈 수 있나요?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아버지는 어머니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계셔.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덧붙였다. 어머니는 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 다은아, 내가 예전에 옷장에서 사설 탐정 보고서가 가득 담긴 상자를 발견했었단다. 대우는 눈물을 깜박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그들의 순간을 방해했다. 그녀가 어른들에게 커피를, 대은에게 핫초콜릿을 내려놓는 동안 이준호는 식당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야 합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 당장 뒷문으로. 그들이 주방을 가로질러 뒤쪽 골목으로 서둘러 나가는 동안 태석은 이준호의 팔을 잡았다. 리준호 씨, 우리를 무슨 일에 끌어들인 겁니까? 이준호는 다은이 태석의 낡은 트럭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며 눈빛이 단호해졌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것을 묻어두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동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준호는 관광객과 신자들을 피해 조용한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어머니 박유진 여사가 이영철 회장의 감시를 피해 그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녀의 주간 고해성사는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박유진은 커다란 선글라스와 수수한 모자를 쓰고 들어섰다. 그녀는 자선갈라 행사 사진을 장식하는 사격의 명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58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이준호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준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 메시지가 급하다고 했지. 이준호는 간단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수민이를 찾았어요. 박유진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평정심이 무너졌다. 말도 안 돼. 이영철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 그것도 아버지의 거짓말 중 하나였습니다. 이준호가 말을 이었다.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김선미 씨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이 모든 세월 동안 보호해 왔습니다. 박유진의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아기, 어디에 있니? 괜찮은 거니? 지금은 김대훈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9살이고
똑똑하고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주었던 그 루비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 반지라고 박유진은 장갑을 벗었고 그녀의 손에는 똑같은 루비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우리 할머니의 반지야. 쌍둥이 각각을 위한 반지였단다. 쌍둥이. 이준호의 세상이 다시 한번 기울어졌다. 수민이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니. 박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전혀 몰랐지. 이영철이 확실히 했으니까 7분 간격으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였어. 그는 내게 둘째 아기가 분만 중에 죽었다고 말했어. 나는 너무 많은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단다. 사망 증명서도 있었고 작은 개인 장례식도 치러졌지. 왜 쌍둥이를 갈라놓은 거죠? 왜 수민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냈지만 희망보육원에 숨겨두고 감시했죠. 박유진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보험, 통제. 이영철의 할아버지가 쌍둥이에 대해 이상하게 집착했단다. 그들이 특별한 연결고리를 공유한다고 믿었지. 내가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어떤 계획이요? 이준호가 다그쳤다. 백업 플랜이야. 이영철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를 세웠어. 네가 문제가 될 경우 그의 유산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 그녀는 이준호의 손을 잡았다. 수민이는 그의 비상계획이었단다. 너와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아이. 너와 분리되어 키워졌지만 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아이. 필요하다면 너를 대체할 준비가 된 아이였어. 이준호는 몸이 아픈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쌍둥이는요? 이수아는 어떻게 됐나요? 나는 몰라. 이형철은 죽었다고 했지만 네가 수민이에 대해 말해준 후에는 성당 관리인이 지나가자 박유진은 긴장했다.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어. 이영철이 내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지만 준호야.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조심해. 내가 아는 것 이상이 있을 거야. 이영철은 사무실에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어. 네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있을 거야. 그녀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이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다은이를 만나보시겠어요? 박유진의 평정심이 마침내 무너졌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무엇보다도 간절하지만 아이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안 돼. 우리 모두 이영철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는. 그날 오후 늦게 이영철은 아들을 리타오의 임원층으로 불렀다. 이준호가 호화로운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이영철은 컴퓨터로 감시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오늘 아침 만남 장소 선택이 흥미롭더군. 이영철은 화면을 돌려 이준호와 박유진이 성당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죽은 아이들에 대한 동화로 네 어머니를 왜 괴롭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이준호는 게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히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위험했다.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 있는 다은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랐다. 우리는 움직여야 해. 이준호는 아버지와의 대결 후 잠시 피신한 임원용 욕실에서 핸드폰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가 내가 다은이를 찾았다는 걸 알고 계셔. 우리 둘 다 감시하고 있어. 정확히 뭐라고 하셨는데요? 태석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통해 갈라졌다. 모든 곳에 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만큼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욕실 칸막이 아래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어머니께로부터 또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은, 즉 수민이에게는 이수아라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아기가 태어날 때 죽었다고 말했지만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니 태석이 말을 잇기 전에
긴 침묵이 흘렀다. 당신은 지금 다른 아이가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가 숨긴 또 다른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개인 금괴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요. 다은이를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습니까? 제 사촌이 사는 경기도 외곽의 시골집으로 지금 바로 데려갈 겁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였다. 이준호 씨, 제 군대 동기 다니엘은 10년 전에 희망보육원에 대해 조사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선미는 항상 뭔가 수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현이를 위해 그냥 넘어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준호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니엘 김. 그는 아버지가 적들에 대해 보관하는 보안 보고서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수년 동안 당신 가족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다은이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태석이 냉혹하게 물었다. 내 생각엔 우리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조종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확인했다. 그리고 다은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이영철 회장이 자선갈라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준호에게 기회가 생겼다. 그는 임원 출입 카드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 스위트로 들어갔다. 업무 시간 후 금고는 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다. 이영철이 이준호와 박유진과 함께 자랑스럽게 서 있는 가족 초상화였다. 이영철의 손은 이준호의 어깨 위에 소유욕 강하게 놓여 있었다. 비밀번호는 3번의 시도 끝에 풀렸다. 이영철의 생일은 실패했고 회사 창립일도 실패했다. 직감적으로 이준호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리 가문에 입양된 날을 시도했다.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이준호는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며 재빨리 작업했다. 그는 특별 입양, 유전 연구, 그리고 비상자산이라고 적힌 폴더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가 발견한 내용은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영철 회장은 특정 특성과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선택하여 수십 건의 입양을 여러 고아원에서 조율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쌍둥이 연구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분리되어 키워진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전적 영향 대 환경의 한계를 시험하는 연구였다. 리 가문 승계라고 표시된 폴더에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들어있었다. 이준호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경우 그녀를 회사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다현의 미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었다. 그녀의 교육, 심리적 조건화, 심지어 10대 시절에 계획된 의료 절차에 대한 일정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아래 이수아라고 적힌 마지막 폴더가 있었다. 그 안에는 사망 증명서와 갓난아기의 사진 한 장만 들어있었다. 뒷면에는 이형철의 정확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냉동 보존된 조직 샘플은 리 의료연구소에 보관됨. 접근 코드 7292R. 이준호의 핸드폰이 태석에게서 온 문자로 진동했다.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었음. 뒷문으로 나왔음. 지금은 안전함. 어디십니까? 이준호가 답장을 하려 할 때 사무실 불이 갑자기 켜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최민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이브닝 가운은 그녀가 갈라 행사에서 곧바로 왔음을 시사했다.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준호 씨,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열린 금고와 흩어진 파일들을 살펴보았다. 내게 설명해봐요. 지금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나일 테니까. 당신 아버지가 10분 전에 경호팀을 보내 당신을 찾도록 지시했어요.
이준호는 속임수를 찾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민지는 수년 동안 그의 삶의 일부였다. 그들의 약혼은 둘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사업적 합의였지만 그는 그녀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다. 왜 나를 돕는 거죠? 그가 물었다. 민지의 완벽한 평정심이 살짝 금이 갔다. 이영철 회장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봤으니까요. 그리고 리 가문의 포트폴리오에서 또 하나의 자산이 되는 것에 지쳤으니까요. 그녀는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힐끗 보았다. 우리 둘 다 그의 소나귀에 있는 조리였어요. 준호 씨, 나는 단지 더 일찍 깨달았을 뿐이에요. 복도에서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준호에게는 결정할 시간이 몇 초밖에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의 삶을 조종해 왔어요. 내 여동생들, 사실은 쌍둥이였던 여동생들의 삶까지요. 그는 유전 연구를 실험하고 가족들을 갈라놓았어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세요. 나는 당신이 옥상으로 갔다고 말할게요. 그녀는 하이힐을 벗었다. 지금 가요. 이준호가 파일들을 팔에 끼고 핸드폰을 꽉 쥔 채 서비스 복도를 따라 질주하는 동안 그는 전선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영철 회장은 수십 년 동안 비밀과 조종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해왔다. 하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동맹이 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성되고 있었다. 낡은 트럭 정비사, 고아였던 아이, 망설이는 사격의 명사,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발견한 아들. 문제는 그들이 진실을 폭로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였다. 이준호는 아슬아슬한 탈출 직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태석 삼촌의 사촌집 별장에서 김태석과 김대훈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밤샘과 긴장으로 인해 초췌했다. 비닐부스에 몸을 밀어넣자 낡은 소파가 삐걱거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USB 드라이브를 내려놓았다. 아버지의 금고에서 찾은 모든 것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것도 포함해서요. 그는 갓난아기 이수아의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대우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작은 손가락으로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제 쌍둥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는 저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선미 씨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태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수민아, 선미 씨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모든 것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찾은 바에 의하면 이영철 회장은 너희를 태어나자마자 분리시켰습니다. 수아는 죽었다고 어머니에게 알리는 동시에 비밀리에 너 수민이를 희망에 배치하여 너의 발달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대은이 물었다. 그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문이었다. 이준호는 망설이며 태석을 쳐다보았다. 9살짜리 아이에게 그녀의 삶을 형성한 어둠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해야 할까? 태석은 그 눈빛을 이해했다. 다연아, 저기 가서 주크박스에 노래 하나 골라볼래? 대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이준호는 빠르게 말했다. 이형철 회장은 일종의 뒤틀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파일에는 통제된 데 가변 환경에서 키워진 동일한 유전 물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심리평가, 지능검사, 심지어 10대 시절에 예정된 의료 절차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끔찍한... 태석은 스스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른 쌍둥이는요, 이수아는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사망증명서는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존된 조직 샘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영철 회장이 사망한 쌍둥이의 유전 물질을 어떤 종류의 연구를 위해
수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개발 자회사 소유의 의료시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가야 합니다. 태석이 주장했다. 제가 훔친 서류만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기꺼이 증언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희망보육원의 전 원장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렛 윈터스 박사.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미 씨가 그녀를 언급했습니다. 고아원이 폐쇄된 후 보스턴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연이 돌아와 부스에 미끄러져 앉았다. 루비 반지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반지를 비틀었고 딸깍 소리를 내며 보석 세팅 안에 작은 칸이 드러났다. 손톱보다 작은 마이크로필름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두 남자는 놀라서 그것을 응시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이것을 읽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후 24시간 복사 가게에서 그들은 마이크로피시 리더 주변에 모여들었다. 작은 필름은 그 비밀을 드러냈다. 지급액, 날짜, 그리고 코드명이 적힌 장부였다. 이 모든 것은 프로젝트 제미니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각 승인 문서 하단에 있는 서명이었다. 이영철, 이건 뇌물 기록입니다. 이준호가 깨달았다. 이영철이 고아원을 폐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눈 감아준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돈, 사망증명서를 위조한 의사들에게 지급한 돈, 심지어 조사를 막기 위해 지급한 돈도 있었다. 태석이 한 항목을 가리켰다. 김씨철이 5조 50만 원 저이런. 맙소사, 그가 숨을 헐떡였다. 선미씨 오빠를 죽이기 위해 돈을 지불했군요. 이야기 내내 조용히 있던 다은이 갑자기 말했다.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있어요. 최민지는 누구예요? 이준호는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네, 약혼녀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수년 동안 나에 대한 활동을 아버지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새벽이 수평선 너머로 밝아오자 비밀과 거짓말로 묶인 세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그들 모두를 해방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이었다. 김선미는 그녀의 오빠이자 태석의 군대 동기였던 다니엘이 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도망쳤다. 이영철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의 아버지의 잔혹함에 몸서리쳤다. 이 뇌물 장부는 우리가 필요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민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태석이 물었다. 그녀는 이형철 회장이 원하는 것, 즉 리 가문의 유산을 위해 당신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준호는 민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그들의 약혼은 사랑보다는 의무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였지만 어젯밤 그녀는 나를 도왔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 USB 드라이브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잡혔을 겁니다. 그녀는 그의 게임에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돕도록 이용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설명했다. 그녀는 리 개발의 내부 정보와 아버지의 움직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 행사를 계획하는 동안 민지는 우리의 눈이 될 것입니다. 갈라 행사요. 태석이 놀라서 물었다. 이영철 회장은 희망플라자 기공식을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선 갈라 행사와 함께 열 예정입니다. 모든 주요 언론 매체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시공무원, 재계 지도자, 심지어 서울시장까지 초대했습니다. 이준호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우리는 그를 공개적으로 그의 행사에서 폭로할 겁니다. 태석은 계획의 위험성을 알고 고개를 저었다. 경비가 삼엄할 겁니다. 잡히면 끝장입니다. 이영철 회장은 단순한 법적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호는 장소의 숙이 평면도를 펼쳤다. 마가렛 윈터스 박사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서 일어난 일, 특별 배치를 위해 선택된 아이들, 그리고 사라진 기록에 대해 증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요? 태석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도 또 다른 조리였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이영철 회장이 그녀의 의사 면허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은은 마이크로필름 증거를 가리켰다. 민지는요, 그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을 염탐하고 있었잖아요. 이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당신의 차 고장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은이의 학교 근처 경로에서 당신의 차 고장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지, 그녀가 편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석이 회의적으로 물었다. 저는 그녀가 아버지의 조종에 우리만큼이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대담했다. 민지는 이준호가 기공식 연사 목록에 추가되도록 할 것이다. 그의 약혼과 미래, CEO 역할에 대한 깜짝 발표였다. 태석은 이벤트 직원으로 위장하여 기술적인 필요사항을 확보할 것이다. 윈터스 박사는 이형철의 고아원 계획에 대한 문서와 함께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병기인 대우는 완벽한 순간까지 숨어 있을 것이다. 제 다른 여동생은요? 다은이 조용히 물었다. 수아는요? 이준호는 망설였다. 유전 샘플이 보관된 시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공식 후 아버지가 폭로되면 우리는 완전히 조사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될 겁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1회용 전화기가 배포되었고 비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증거는 여러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준호가 태석에게 말했다. 대은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어머니는 롯데호텔에서 친정 이름인 박 씨를 사용하며 머물고 계십니다. 태석은 냉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은이나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리 제국 전체를 불태워 버리십시오. 평소보다 조용했던 다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우리는 함께 있을 거죠.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시도하려는 일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았다. 그들은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에게 도전하려고 했다. 살인을 조율하고 삶을 조종하고 수십 년 동안 비밀을 묻어온 남자였다. 그래. 이준호는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더 이상의 비밀은 없을 거야. 더 이상의 숨김도 없을 거야.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거야. 그들이 마지막 계획을 위해 몸을 숙였을 때 그들 중 누구도 검은색 세단이 오두막의 긴 진입로를 천천히 지나가고 카메라 렌즈가 창문에 비친 그들의 실루엣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롯데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서울의 엘리트들로 반짝였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흰 장미와 금색 장식으로 꾸며진 테이블 위로
황금빛 광채를 드리웠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희망 플라자, 서울의 미래를 밝히다. 이준호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비 넥타이를 고쳐 매었고, 최민지는 그의 옆에서 화장을 수정하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입구에서 모든 사람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보낸 문자 때문에 아버지가 경호를 추가했어요. 태석 씨는 제 위치에 있나요? 이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서비스 입구 쪽이요. 윈터스 박사는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7번 테이블에 있어요. 그리고 대은이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지가 망설였다. 준호 씨, 회장님이 오늘 밤은 평소와 달라 보여요. 내가 본 것 중 가장 초조해 보여요. 이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어폰을 착용한 2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이준호 상무님, 회장님께서 즉시 무대 뒤로 와주시기를 요청하십니다. 이준호는 민지와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무대 뒤에서 이영철 회장은 완벽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채 노트카드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준호를 보자 그는 보조원을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축제 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좀 나눠야 할 것 같구나. 그는 이준호에게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준호는 마시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이영철의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너를 입양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다고 말했지. 왜 친자식을 두지 않고 남의 아들을 키우느냐고. 그는 이준호를 천천히 돌았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서 잠재력을 보았다. 올바른 주형, 올바른 압력만 가하면 너는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후계자 말씀이시군요. 이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비전, 나의 유산의 연장선이지. 이영철이 정정했다. 그는 자신의 손대지 않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내 아들이 몰래 돌아다니며 고아와 몰락한 간호사를 만나고 고대 역사를 파헤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니.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수민이와 수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이영철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한 일은 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사업에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단다. 그들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친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산이었다. 이영철은 차갑게 반박했다. 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매력적인 정비사도 마찬가지지. 이준호는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대은이를 건드렸다면, 대은이라고 수민이 말이구나. 이영철이 비웃었다. 아니, 그 아이는 지금 당장은 안전해.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행사는 5분 후에 시작된다. 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준호야. 계획대로 내 옆에 서서 민지와의 약혼을 발표하고 리개발의 후계자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네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무너질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이준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영철의 다음 말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왜 수많은 고아 중에서 특별히 너를 입양하기로 선택했는지 네 어머니가 말해준 적이 있니? 이준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영철의 미소는 섬뜩했다. 오늘 밤 너의 그 폭로 계획을 진행해 보렴. 그러면 너는 네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리 가문의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정확히 알게 될 테니까.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희망플라자의 비정아, 이영철 회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이영철 회장이 무대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볼룸을 가득 채웠고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준호는 군중 속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며 필사적으로 민지를 찾았다. 그는 서비스 입구 근처에서 긴장한 얼굴의 그녀를 발견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 이준호가 속삭였다. 대은이를 위협하셨어. 민지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그의 손바닥에 밀어 넣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제가 아버지의 개인 이메일,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의사들과의 통신 기록, 대은이에 대한 감시 보고서를 다운로드했어요. 전부 여기에 있어요. 이영철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자랑스럽게 희망플라자를 발표합니다. 이 유서 깊은 지역을 활성화할 혁신적인 개발입니다. 이준호는 그들 뒤에 비디오 화면 중 하나가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 태석이 그들이 수집한 증거를 업로드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일급번 테이블에 있는 윈터스 박사를 발견했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마주쳤다. 태석은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고 시청각 제어 장치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이영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영철이 말을 이었다. 제 아들 이준호 상무를 모셔 우리 가문과 회사에 대한 흥미로운 새로운 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준호를 찾았다. 그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수년간의 조종, 거짓말,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이영철이 그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든 그들이 이미 밝혀낸 진실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터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희망플라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 부지의 역사에 대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영철의 미소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굳어졌다. 15년 전 이준호가 말을 이었다. 이곳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갑자기 폐쇄되었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존재에 대한 모든 기록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군중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태석이 그들이 모은 증거를 화면에 올리자 뒤쪽에 비디오 화면 중 하나가 깜박였다. 최근에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그 보육원은 한 남자의 개인적인 이익, 기업적 이점, 그리고 충격적인 실험을 위해 아이들의 삶을 조종하려는 수십 년간의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영철이 앞으로 나섰고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제 아들은 분명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호가 말을 가로막으며 이제 이영철의 금기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 파일들은 이영철 회장이 태어날 때 쌍둥이 딸들을 어떻게 분리시켰는지, 한 아이는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다른 아이는 비밀리에 감시했는지 보여줍니다. 볼룸 전체에 탄성이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방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박유진이 김대훈, 즉 이수민을 옆에 세우고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루비 반지를 끼고 있었다. 김대훈, 본명 이수민, 박유진과 이형철의 딸이자 제 여동생을 소개합니다. 이준호가 선언했다. 이영철은 마이크를 향해 돌진했다. 경호 비디오를 꺼. 너무 늦었습니다. 이영철 씨.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선미가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태석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다. 저는 그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이 실패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선미는 이형철에게 직접 말했다. 저는 당신이 그녀를 위해 세운 계획을 엿듣고 수민이를 구했어요. 당신에게 실망했을 때 준호를 대체하기 위해 그녀를 따로 키우고 당신의 뒤틀린 유전 연구에 이용하려 했죠. 박유진이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을 뚫고 나갔다. 사실입니다. 이영철은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날 때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15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영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한 모든 일은 이 가문을 위해서, 우리의 유산을 위해서였다. 그는 이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 너는 모든 것을 파괴했어. 너 자신까지도 내가 왜 모든 고아 중에서 특별히 너를 입양하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한 적 없니? 진실이 이준호의 얼굴에 떠오르자 이영철의 웃음은 공허했다. 맞아. 박유진은 단지 내 아내가 아니었단다. 그녀는 내 생모의 여동생, 내 이모였지. 내 친어머니는 그녀의 언니 박혜진이었다. 너는 처음부터 혈통으로 리 가문 사람이었던 거야. 내 위대한 계획의 또 다른 조각이었지. 볼룸은 이영철의 폭로 후 침묵에 빠졌다. 기자들은 여전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집단적인 충격의 순간을 포착했다. 이준호는 비틀거렸고 그 의미가 그의 위로 쏟아져 내리자 지지하기 위해 다은의 어깨를 잡았다. 제가 혈통으로 리 가문 사람이라고요. 이준호가 시작했다. 이영철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박유진의 조카, 그녀의 언니 마가렛은 출산 중 사망했다. 루이, 데이텐, 박유진's sister, 라 마그렛 윌슨, 단 박희애진. 네오는 내 계획의 완벽한 후보였어. 우리 피의 피지만 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자란 거지. 박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나는 수년 동안 몰랐단다. 준호야, 내가 네 어머니, 내 언니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을 때 이영철은 네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어. 윈터스 박사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 개발은 단순히 고아원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고아를 만들기 위한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박혜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당신은 이영철 회장을 기앳의 셔추딧 머더로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영철이 대답하기도 전에 본론 문이 열리고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한 엄격한 얼굴의 여성이 무대 쪽으로 다가왔다. 이영철 씨, 그녀가 발표했다. 당신은 사기, 기록 위조, 공무원 매수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두 요원이 그를 애워쌌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는 말을 더듬었다. 법정에서 통할 증거는 없어. 최민지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디자이너 드레스는 단호한 표정과 이질적으로 보였다. 당신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회장님.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준호 씨에게 집중하는 동안 저는 몇 달 동안 FBI와 협력해 왔습니다. 리 개발의 역의 계좌, 시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뇌물, 그리고 이수아를 포함한 위조된 사망 증명서까지요. 다은이 숨을 헐떡였다. 제 쌍둥이 여동생요, 민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수아는 태어날 때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헌팅턴 가문, 즉 저희 가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버지가 임종씨 진실을 밝히실 때까지 몰랐어요. 폭로는 기절한 군중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진사들은 깨달음이 번지는 이영철의 얼굴을 포착했다. 너는 그가 시작했다. 이수아, 민지가 확인했다. 당신의 딸이자 당신이 준호 씨와의 약혼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 당신의 뒤틀린 게임 속 또 다른 조리였죠.
요원들이 이형철을 데리고 가자 기자들은 질문을 외치며 몰려들었다. 볼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맨들은 리 제국이 무너지는 모든 순간을 포착하려고 애썼다. 밖에는 뉴스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아침까지 헤드라인은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리 부동산 제국, 사기와 가족 비밀 위에 세워지다. 시장은 리 개발 그룹 주식의 폭락으로 개장할 것이다. 파트너들은 거리를 둘 것이다. 계약은 취소될 것이고 수십 년간의 비즈니스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해소될 것이다. 며칠이 경찰신문, 법적 진술, 그리고 언론의 광란 속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이준호, 박유진, 김다운, 그리고 최민재는 언론의 눈을 피해 김태석의 사촌집 별장,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피신했다. 태석이 직접 검증한 경호원들이 그들을 보호했다. 갈라 행사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계속되는 조사 소식을 들었다. 리개발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형철의 이름을 회사에서 제거하기로 의결했다. 희망플라자를 포함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FBI는 리 의료연구소로 조사를 확대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유전실험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파에서 박유진 옆에 웅크리고 앉은 대은이 물었다. 지난 일주일은 공유된 트라우마와 치유를 통해 엄마와 딸 사이에 조심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해 주었다. 이준호는 창밖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을 규정했던 서울의 스카이라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회사는 사법감독회 재편될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대부분의 자산은 배상금 지불을 위해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영철은요, 여전히 본능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듯 이문계에 서 있는 태석이 물었다. 보석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준호가 대답했다. 너무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와 거리를 두며 면책을 대가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사회 멤버들조차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팔걸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김선미가 입을 열었다. 준호 씨는요, 이제 자신의 출생의 진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이준호가 그날 밤 이후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다. 그의 정체성, 그의 과거, 그의 미래, 모든 것이 이형철의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저녁이 되자 이 예상치 못한 가족은 함께 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이형철의 조종에 묶인 것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되찾으려는 공동의 결의로 뭉쳐 있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통제와 기만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진실, 자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위한 기회였다. 다은과 민지가 모두 착용하고 있는 루비 반지는 한때 이영철의 뒤틀린 계획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것을 나타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딛고 서로에게 돌아가는 가족이었다. 6달이 계절이 바뀌듯 흘러갔다. 점진적이지만 변화를 가져왔다. 리 스캔들은 신문 한 면에서 사라졌지만 비즈니스 및 법률계에 계속 파문을 일으켰다. 이영철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의 제국은 사법감독해 조금씩 해체되었다. 선선한 가을 아침, 이준호는 한때 희망보육원이 서 있던 울타리친 부지 앞에 섰다. 건설 장비는 멈춰 있었다. 희망플라자 프로젝트는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 리개발 그룹의 로고가 눈에 띄게 사라진 채 매매 표지판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무세운 생각을 하십니까? 태석이 울타리에서 그에게 합류하며 물었다.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통제와 조작 위에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요.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태석이 대답했다. 배상금 지불 후에도 합의금 덕분에 자원이 남았잖아요. 법적인 후폭풍은 복잡했다. 이준호는 이형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리유산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몇 가지 오염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고 이는 아버지의 부의 그림자 없이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시의회와 이야기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이 부지를 고급 소매점이 아닌 지역 사회 용도로 재구역화하는 것에 개방적입니다. 적절한 제안만 있다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 깨달음이 번졌다. 지역사회센터요. 혹시 위탁보호를 벗어나는 아이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정확합니다. 이준호가 친구를 향해 돌아섰다. 기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요. 그리고 저는 자동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엔진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태석이 웃었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리준호 씨, 김태석 씨. 이준호가 정정했다. 지난주에 합법적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김선미 씨는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 저에게 보금자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준호의 차로 걸어갔다. 더 이상 고급 세단이 아닌 실용적인 가족용 차량이었다. 그들이 새로운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은 서울을 벗어나 3에이커의 땅에 있는 소박한 농가로 이어졌다. 그들의 비전통적인 가족에게는 충분히 넓었지만 이준호의 이전 펜트하우스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안에서 대우는 이제 누가 말을 거느냐에 따라 김대훈과 이수민 둘 다 편안하게 응답했다. 그녀는 박유진과 김선미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 과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두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대훈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사랑은 배경과 경험의 차이를 메워주었다. 최민지는 저녁 식사를 위해 늦게 도착했다. 그녀의 변화는 이준호만큼이나 극적이었다. 디자이너 옷과 완벽한 화장은 사라지고 캐주얼한 편안함과 진정한 미소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가족의 호텔 사업을 해체하고 그녀의 유산을 입양 사기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뉴스 있어요. 민지가 디저트를 먹으며 발표했다. 희망기념재단이 오늘 비영리 지위를 승인받았습니다. 지역 사회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를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테이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준호, 민지, 선미, 태석이 공동으로 이끄는 이 재단은 그들의 공유된 사명이 되었고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는 무언가로 바꾸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민지가 다은을 흘끗 보며 말을 이었다. 고아 아동을 위한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김리 장학생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견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10살의 나이에 그녀는 재단 계획, 특히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독특한 관점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날 저녁 늦게 이준호는 다은이 현관 근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일 큰 날이구나. 그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 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볼까요? 뉴스에 나온 것과 이형철이 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요. 이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억해. 가족은 단지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란다. 우리처럼요. 다은이 간단하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이준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6달 전 그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에 갇혀 있었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약혼했으며 부패 위에 세워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 공유된 트라우마와 치유를 통해 만들어진 있을 법하지 않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그는 이영철의 부가 결코 살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진정한 연결이었다. 그들이 작업 공간으로 개조하고 있는 헛간에 그려진 재단의 슬로건은 그것을 완벽하게 요약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합니다. 조종이나 통제가 아닌 진실, 선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통해서였다. 다은이 그의 어깨에 기대자 이준호는 리 제국의 붕괴가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영철이 건설했던 모든 건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1년이 계절의 변화처럼 흘러갔다. 점진적이었지만 변화무쌍했다. 리 스캔들은 신문 한 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비즈니스와 법률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영철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상태에 있었고 그의 제국은 사법 감시 아래 조각조각 해체되었다. 맑고 상쾌한 가을날 아침. 이준호. 이제는 김준호가 된 그는 한때 희망보육원이 서 있던 드넓은 부지 앞에 섰다. 건설 장비는 모두 멈춰 있었다. 희망 플라자 프로젝트는 영구히 중단된 상태였다. 리개발 그룹의 로고는 온데간데 없었고 매매 표지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태석이 그를 따라 울타리 근처로 다가서며 물었다. 김준호는 옅게 미소 지었다. 목표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한때 통제와 조작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태석이 대답했다. 배상금 지불 후에도 법적 합의를 통해 자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복잡했던 법적 절차 끝에 김준호는 이영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리 가문의 유산 대부분을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몇 가지 깨끗한 자산의 통제권을 부여했고 이는 아버지의 그림자 없이 새롭게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시 2회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이 부지를 고급 소매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를 위한 용도로 재구역화하는 것에 긍정적입니다. 제대로 된 제안만 있다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를 깨달았다. 지역 사회센터 말입니까? 혹시 위탁 보호를 마치고 나오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요. 정확합니다. 김준호가 친구에게로 몸을 돌렸다. 기술 습득, 멘토링, 그리고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 프로그램을 운영할 엔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태석은 크게 웃었다. 지금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계신 겁니까? 김준호 씨, 맞습니다. 김태석 씨, 김준호가 미소와 함께 정정했다. 그는 성을 아리에서 김첩으로 바꾼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김선미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저에게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급 세단이 아닌 실용적인 가족용 차량이 된 김준호의 차로 걸어갔다.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 3에이커의 땅 위에 자리한 소박한 농가로 이어졌다. 그들의 비전통적인 가족에게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지만 김준호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집 안에서 김대우는 이제 누가 그녀를 부르느냐에 따라
김대훈과 이수민이라는 이름에 모두 편안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박유진과 김선미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 과학 숙제를 하고 있었다. 두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대은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사랑은 배경과 삶의 방식의 차이를 뛰어넘는 다리가 되었다. 최민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녀의 변화 역시 김준호 못지않게 극적이었다. 화려한 디자이너 의상과 완벽한 화장은 사라지고 편안한 캐주얼 복장과 진심 어린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가문의 호텔 사업을 해체했고 그녀의 유산을 입양 사기로 인해 가족이 헤어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가 디저트를 먹으며 발표했다. 희망기념재단이 오늘 비영리 단체 지위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를 받기 시작할 수 있어요. 식탁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김준호, 민지, 선미, 태석이 공동으로 이끄는 이 재단은 그들의 공동의 사명이 되었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무언가로 바꾸는 통로였다. 그리고 민지가 다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고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시작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김리 장학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대은은 자부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11살의 나이에 그녀는 재단의 기획,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독특한 시각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날 저녁 늦게 김준호는 다은이 현관 근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앉았다. 내일 큰 날이구나. 그가 말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이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볼까요? 뉴스에 나온 것과 이형철이 제 아버지라는 것에 대하여. 김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억해. 가족은 단순히 피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란다. 우리처럼요. 다연이 단순하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고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6달 전 그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에 갇혀 있었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와 약혼했으며 부패 위에 세워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제 공유된 트라우마와 치유를 통해 만들어진 있을 법하지 않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그는 이영철의 부가 결코 살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이었다. 그들이 작업 공간으로 개조하고 있는 헛간에 그려진 재단의 슬로건은 그것을 완벽하게 요약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합니다. 조종이나 통제가 아닌 진실, 선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통해서였다. 다연이 그의 어깨에 기대이자 김준호는 리 제국의 붕괴가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영철이 건설했던 모든 건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1년이 지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때 희망 플라자로 계획되었던 드넓은 부지는 이제 이영철 회장이 꿈꾸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활기로 북적거렸다. 고급 콘도미니엄과 하이엔드 소매 공간이 들어섰어야 할 자리에 생기 넘치는 지역 사회센터가 자리 잡았다. 오늘 희망기념센터의 공식 개관일이었다. 소박한 인파가 리본 커팅식에 모였다. 이번에는 유명 인사나 정치인이 없었다. 오직 지역 주민들, 희망보육원의 전 거주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비전통적인 가족만이 함께했다. 김준호는 연단에 섰다. 고급 기업인이 아닌 단순한 카키색 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다. 지난 1년은 그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한때 그를 규정했던 냉철한 기업 임원의 날카로움은 사라졌다. 1년 전만 해도 그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낯선 이들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통제 강박증으로 인해 조작된 비밀과 고통으로만 연결되어 있었죠. 오늘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우리가 건설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뒤편의 건물들을 가리켰다. 현대적인 교육시설, 기술 훈련을 위한 워크숍, 상담실, 그리고 가족 지원 서비스 공간이었다. 캠퍼스의 중심에는 리 제국으로 인해 삶이 파괴된 사람들을 기리는 작은 기념 정원이 서 있었다. 희망기념센터는 새로운 종류의 유산을 상징합니다. 김준호가 말을 이었다. 조작과 기만이 아닌 투명성,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 위에 세워진 유산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찾고 착취 없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김대훈은 이제 11살로 김대훈과 이수민이라는 이름에 편안함을 느끼며 박유진과 김선미 사이에 앉아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 옆에는 최민지가 있었다. 더 이상 세련된 사격의 명사가 아닌 이영철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계속되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단호한 옹호자였다. 김태석은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모두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책임자로서 그는 이미 위탁 보호를 벗어나는 10대 청소년 그룹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존엄성, 자립심, 그리고 신뢰를 가르치고 있었다. 오늘을 가능하게 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준호가 시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옮기며 말했다. 흔들림 없는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준 김태석 씨. 친자식이 아님에도 사랑으로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김선미 어머니. 수십 년간의 침묵을 견뎌냈지만 가장 중요할 때 목소리를 낸 박유진 어머니. 특권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최민지 씨.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이 뒤집혔을 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상기시켜준 이 어린 숙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은을 바라볼 때 부드러워졌다. 다은은 일어서서 김준호 옆 연단으로 걸어갔고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리본을 잘랐고 센터의 공식 개관을 알렸다. 군중 사이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하 행사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시설을 둘러보았고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소박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나, 샴페인잔은 없었다. 오직 진정한 기쁨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만이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김준호는 다은이 기념정원의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루비 반지를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옆에 앉았다. 무세운 생각을 하니 그가 물었다. 대은은 고개를 들었다. 이 반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것이 이 반지였어요. 그날 길에서 아저씨가 이것을 알아본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영철 회장이 했던 모든 나쁜 일들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김준호는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은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를 담는단다. 이 반지는 이영철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을 때 우리를 연결해 주었어. 나쁜 일에서 비롯된 좋은 일이란다. 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반지를 뺐다. 이건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념물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김준호는 그녀의 지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함께 정원의 작은 전시 케이스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희망보육원의 이야기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삶들을 담은 사진과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우는 루비 반지를 그 사이에 놓았고 깊은 붉은색이 늦은 오후의 빛을 포착했다. 단지 나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은이 설명했다. 좋은 일들이 그 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로를 찾은 것처럼요.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의 확대된 가족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농가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다. 대화는 쉽게 흘러갔고 1년 전에는 불가능했을 웃음이 간간히 터져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이영철의 조종에 묶인 것이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뭉쳐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김준호는 다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단순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루비 반지처럼 화려하거나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소유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야. 김준호가 설명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약속이란다. 가족은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대우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녀의 손에 맞게 정확히 제작된 반지였다. 테이블 주변에서 김준호, 최민지, 박유진, 김선미, 그리고 김태석은 각자 똑같은 반지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선택된 가족의 상징이었다. 밤하늘에 별이 나타나자 그들은 현관에 앉아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꿈을 공유했다. 이영철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의 제국은 해체되었고 그의 권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행동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 희망기념센터는 길을 잃었던 삶과 파괴되었던 삶의 상기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또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조작과 통제의 폐허에서 진정한 무언가가 솟아났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힘이 아닌 치유 위에 세워진 유산이었다. 김준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영철의 모든 부가 결코 제공할 수 없었던 만족감을 느꼈다. 다은은 그의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들 모두가 찾은 평화가 반영되어 있었다. 루비 반지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과거에 놓여 있었다. 이제 그들이 착용한 단순한 은반지로 상징되는 그들의 미래는 쓰여져지지 않은 채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